진짜 북한 이야기. 북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한 호위사령부 중장이 김정은을 경호하던 중 중국 출장에서 우연히 송가인의 노래를 듣고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가지고 온 김정은 사생활 내용으로 국정원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과연 호위사령부 중장은 왜 탈북을 결심했고 그가 가지고 온 사생활 내용은 어떤 것이 담겨져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함경북도 청진이 제 고향입니다. 어릴 적 수남시장 근처에서 뛰어놀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사오신 명태로 끓여주시던 해장국 냄새, 겨울이면 아버지와 함께 얼음 지치러 가던 바닷가, 그 모든 것이 제 유년의 추억입니다. 그런 제가 평양으로 올라온 건 20살 때였습니다. 군에 입대하면서부터였죠. 충성심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김일성 대원수님 시절부터 경호 업무를 시작해서 김정일 장군님, 그리고 김정은 원수님까지 3대를 모셨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나라, 이 체제가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제 나이 55, 호위사령부 중장이라는 직책을 달고 있었습니다. 평양 모란봉구역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내는 평양의과대학 교수였고 아들은 외교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만수대 예술단에서 무용수로 활동했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 이런 생활이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저녁이면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특별 배급으로 받은 쌀로 지은 밥, 고기 반찬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옥수수죽으로 끼니를 때우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대가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정당화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공연장에 원수님께서 오셨어요. 딸아이가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이 만수대 공연을 보러 오셨다는 겁니다. 딸은 그날 무대에 섰던 게 자랑스러운 듯 했습니다. 그래, 잘했구나. 우리 딸이 최고지. 저는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제가 경호하는 그분 앞에서 제 딸이 춤을 춘다는 것, 영광이지만 동시에 부담이기도 했으니까요. 혹시라도 실수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아들, 요즘 외교관 생활은 어떠냐? 아버지 덕분에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중국 출장이 있습니다. 아들도 제 뒤를 이어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잘 자라준 게 감사했습니다. 아내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한 사람만은 밟지 않았습니다. 바로 제 어머니였습니다. 85의 고령이신 어머니는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밥도 잘 드시지 못하시고 기침도 자주 하셨습니다. 어머니, 진지 좀 더 드세요. 아이고, 입맛이 없구나. 나이가 드니 이제 먹는 것도 힘들어. 어머니는 수저를 놓으셨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호위사령부 중장이라는 직책이 무슨 소용입니까? 어머니 병 하나 제대로 고쳐드리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어머니, 제가 좋은 약 구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약은 무슨, 통일이나 됐으면 좋겠구나. 어머니가 갑자기 하신 말씀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통일. 그 단어는 우리 집에서 쉽게 꺼낼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6.25 때 헤어진 우리 오빠들이 남쪽에 계신단다. 통일만 되면 한번 만나보고 죽을 텐데.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오빠 두 분이 전쟁 때 남쪽으로 가셨다는 것을요. 그 이야기는 우리 집안의 비밀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온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어머니, 그런 말씀 밖에서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도 아셨습니다. 이 땅에서 통일을 바란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통일, 남쪽, 헤어진 가족. 저는 평생 이 체제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작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나뉘어 살아야 하는 걸까?
어머니는 왜 돌아가시기 전에 남쪽 형제들을 만나볼 수 없는 걸까?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곧 떨쳐냈습니다. 저는 호위사령부 중장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의문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 일은 2023년 겨울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중국 베이징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호위사령부 중장으로서 중국 측 경호 담당자들과 회의가 있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의 중국 방문을 준비하는 자리였습니다. 베이징 시내 호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북한의 특권층이 중국에 오면 묵는 곳이었죠. 회의를 마치고 저녁 늦게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된 회의를 했으니까요. 샤워를 하고 나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북한에서는 볼 수 없는 중국 방송들이 나왔습니다.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우연히 한 화면에 멈춰 섰습니다. 한국 방송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유튜브 영상이었습니다. 호텔 텔레비전에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화면에는 한복을 입은 여자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막에 송가인한 많은 대동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동강, 평양을 관통하는 그 강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채널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대동강 푸른 물은 천년을 흘러도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송가인이라는 가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모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말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노래였습니다. 남쪽 사람이 부르는 노래인데 대동강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30에 넘게 지키고 있는 평양, 그 도시를 흐르는 강을 말입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거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호위사령부 중장이 남한 방송을 보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문제였습니다. 당장 텔레비전을 꺼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송가인의 노래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화면 속 송가인은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 전통 의상이었습니다. 북에서는 조선옷이라고 부르는 그 옷 말입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더 화려하고 더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노래를 듣는 내내 저는 평양의 대동강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근무를 마치고 대동강변을 산책하던 기억, 아내와 처음 데이트했던 능라도 유원지, 아이들과 함께 갔던 대동강 유람선, 그 모든 추억이 송가인의 노래와 함께 밀려왔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구나. 같은 노래를 부르는구나. 당연한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과 북이 나뉘어 있지만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요. 같은 강을 그리워하고 같은 하늘 노래한다는 것을요. 영상이 끝나고 댓글이 보였습니다. 송가인 최고. 이 노래 들으면 눈물 난다. 우리 민족의 정서가 담긴 노래. 남쪽 사람들이 쓴 댓글이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에서는 왜 이런 노래를 못 부를까? 우리도 대동강이 있고 평양이 있는데 왜 자유롭게 노래하지 못할까? 북한에서 노래는 항상 체제를 찬양해야 합니다. 원수님을 찬양하고 당을 찬양하고 군대를 찬양해야 합니다. 한과 그리움을 담은 민족의 노래는 부를 수 없습니다. 개인의 감정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송가인의 다른 영상들을 찾아봤습니다. 아버지, 엄마야, 누나야, 명태, 모두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담은 노래들이었습니다. 특히 명태라는 노래를 들을 때는 제 고향 청진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명태조림이 생각났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 민족의 정서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게 자유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송가인의 노래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30해 동안 의심 없이 지켜온 체제에 대해 처음으로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송가인의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한 많은 대동강, 그 노래 제목처럼 대동강에는 정말 한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분단의 한, 이산가족의 한, 자유를 노래하지 못하는 한.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본 송가인의 노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씨앗이 될 줄은 말입니다. 중국에서 돌아온 뒤 제 일상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아침이면 호위사령부로 출근하고
김정은 원수님의 경우 일정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송가인의 노래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동무, 중국 출장은 어땠습니까? 보위부 담당 동무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북한에서는 해외를 다녀오면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무엇을 봤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이상한 것은 없었는지 말입니다. 회의 잘 마쳤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송가인의 노래를 본 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만 방송을 봤다는 것만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호위사령부 중장이라는 제 직책도 소용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경호를 담당하는 사람이 남한 것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 그건 체제에 대한 배신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동무의 휴대전화를 검사하겠습니다. 보위부 사람들은 제 전화를 가져갔습니다. 다행히 중국에서 본 것은 호텔 텔레비전이었습니다. 제 전화에는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박 동무가 끌려갔습니다. 박 동무는 저보다 5살 어린 대좌였습니다. 함께 근무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동무였습니다. 박 동무가 남조선 영상을 시청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서 전체에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한 일과 똑같았으니까요. 박 동무는 중국 출장에서 USB에 남한 드라마를 담아왔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박 동무는 공개 처형되었습니다. 반동 사상을 퍼뜨린 죄입니다. 공개 처형.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박 동무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동무들은 이를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남조선의 반동 문화는 우리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독약입니다. 정치학습 시간에 강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습니다. 송가인의 노래가 독약이라고. 같은 민족의 노래가 반동이라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습니다. 기침이 심해지시고 열도 나셨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갔지만 약이 없었습니다. 중장 동무, 죄송합니다만 지금 약이 떨어졌습니다. 의사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호위사령부 중장인데도 어머니 약 하나 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평양 중심부 병원에서조차 약이 없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돈을 드릴 테니 약을 구해 주십시오. 저는 의사에게 간청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에 약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약도 고위층부터 배급됩니다. 저는 고위층 아닙니까? 호위사령부 중장이면 충분히 높은 자리 아닙니까?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 위에는 더 높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 간부들, 원수님 가족들, 그들이 먼저였습니다. 결국 저는 장마당을 통해 중국산 약을 구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주고 겨우 구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이런 약을 구할 엄두도 못 냅니다. 그냥 죽어갑니다. 병원에 가봤자 약이 없으니까요. 어머니, 약 드세요. 제가 구해왔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이 약 얼마나 비쌌을꼬. 어머니는 약을 드시면서도 걱정하셨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런 나라에서 아들이 살아야 한다는 게 안타까우신 거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건강하세요. 얘야, 통일이 되면 남쪽에는 병원에 약이 많다던데. 어머니는 또 통일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송가인의 영상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남쪽은 자유로웠습니다. 노래도 마음껏 부르고 병원에도 약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박 동무의 처형을 보고 어머니의 병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제가 30해 동안 지켜온 이 체제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체제라는 것을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호위사령부 중장이 탈북을 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떠나면 아내와 아들, 딸은 정치범 수용소로 갈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4년 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중국산 약도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폐렴이 심해지셨고
숨쉬기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호위사령부 일도 제대로 못 나갔습니다. 상부에서는 이해해줬습니다. 효도하는 아들이라고, 충성스러운 간부라고 칭찬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어머니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요. 철수야. 어머니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미안하다. 통일도 못 보고, 남쪽 오빠들도 못 만나보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괜찮아요. 아니다. 너는 자유롭게 살아라. 이 땅에서.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숨이 가빠지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통일을 보고 올게요. 남쪽 외삼촌들도 만나볼게요. 대신 보고 올게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미소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돌아가셨습니다. 85의 나이였습니다. 6.25 때 가족과 헤어지고 평생을 분단의 아픔 속에 사셨습니다. 통일을 보지 못하고 가신 겁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호위사령부 중장의 어머니 장례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유롭게 살아라. 장례를 마친 뒤 저는 가족들을 거실에 모았습니다. 아내와 아들, 딸을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남쪽으로 가려고 한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내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정신 차려요. 나는 정신이 멀쩡하다. 어머니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깨달았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아버지, 저희는 어떻게 되는데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제가 떠나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면서도 저는 결심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이 체제를 지킬 수 없다. 거짓말을 하며 살 수 없다. 여보, 우리 생각 좀 해요. 당신이 탈북하면 우리는 수용소로 가요. 아이들도 다 끝나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사람이 탈북하면 온 가족이 처벌받습니다. 3대가 멸족당합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그래서 같이 가자. 안 돼요. 저는 못 가요.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만수대 예술단에 있어요. 제 꿈이에요. 못 가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교관으로서의 미래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북한 체제 속에서 특권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남쪽으로 가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나 혼자 간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간다는 것,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보, 정말 가실 거예요?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가야겠다. 어머니한테 약속했다. 통일을 대신 보고 오겠다고. 그날 밤, 저는 탈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30해 동안 쌓아온 인맥이 있었습니다. 중국 쪽에 연결책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촉했습니다. 중장 동무, 정말 가시겠습니까? 잡히면 죽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야겠습니다. 돈을 준비했습니다. 수십 년간 모아둔 돈과 금을 챙겼습니다. 탈북 비용이 엄청났습니다. 국경을 넘고 중국을 지나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까지 가려면 최소 $10,000는 있어야 했습니다. 탈출 전날 밤, 저는 어머니 묘소에 갔습니다. 평양 외곽 선산에 모셔진 어머니 무덤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이제 갑니다. 남쪽으로 갑니다. 통일을 대신 보고 오겠습니다. 외삼촌들도 찾아뵙겠습니다. 무덤 앞에서 저를 올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고향집을 둘러봤습니다. 아니, 제게는 평양이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청진이 고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진까지 갈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청진아, 미안하다. 안녕. 아내와 아이들은 제게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저를 원망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버리고 가는 배신자였으니까요. 새벽, 집을 나서는 순간 아내가 문 앞까지 나왔습니다. 여보, 조심해요. 2024년 6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새벽 2시, 약속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호위사령부 중장의 군복을 벗고 평범한 인민복을 입었습니다. 30해 동안 입었던 그 군복과의 작별이었습니다. 함경북도 온성군 국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연결책이 안내해줬습니다. 그 사람도 목숨을 걸고 저를 돕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을 돕는 것은 자기 자신도 죽는 일이니까요. 중장 동무, 아니 이제 동무라고 부르면 안 되겠네요. 김 선생님, 정말 가시겠습니까? 연결책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가야 합니다. 여기 돈입니다. 저는 준비한 돈을 건넸습니다. 미화 3,000달러였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습니다. 강을 건너면 중국 쪽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조선족입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세요.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70년 전 6.25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강을 건넜습니다. 어머니의 오빠들도 이 강을 건넜을 겁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젊었을 때도 아닌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55의 나이에 강을 헤엄쳐 건너야 한다는 게 막막했습니다. 젊은 시절 군대에서 훈련받았지만 그게 벌써 30년 전 일입니다. 지금 순찰대가 교대 시간입니다. 10분 안에 건너야 합니다. 연결책이 속삭였습니다. 저는 두만강을 바라봤습니다. 6월인데도 물이 차가워 보였습니다. 강폭이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100m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 아들을 지켜주십시오. 저는 기도하듯 중얼거리고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첫 걸음을 뗐습니다. 두 번째 걸음을 뗐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왔습니다. 허리까지 왔습니다. 이제 헤엄을 쳐야 했습니다. 물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죽는 겁니다. 물살에 떠내려가거나 순찰대에 발각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팔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55의 몸은 20대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숨이 가빠웠습니다. 물을 삼켰습니다. 죽으면 안 돼. 어머니한테 약속했어. 저는 이를 악물고 계속 헤엄쳤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저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순찰대가 듣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한 팔로만 헤엄치며 다른 팔로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그때 불빛이 보였습니다. 북쪽 강변에서 손전등 불빛이 움직였습니다. 순찰대였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보지 마라. 저는 물속에 머리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코만 물 밖으로 내놓고 숨을 쉬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강물을 훑었습니다. 제게서 불과 10m 떨어진 곳까지 왔습니다. 저기 뭐 떠 있는 거 아니야? 순찰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제 끝인가 싶었습니다. 30해 동안 경호했던 체제의 총애에 맞아 죽는 건가 싶었습니다. 나뭇가지 아니야? 요새 비가 와서 떠내려온 거지. 그런가? 가자. 순찰대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겨우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쪽 강변이 가까워졌습니다. 10m, 5m, 3m. 드디어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저는 기어서 강변으로 올라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쪽입니다. 빨리. 어둠 속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조선족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괜찮습니까? 살았습니다. 제가 살았습니다.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55평생.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호위사령부 중장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해냈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북녘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그 별 어딘가에 어머니가 계실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아직 위험합니다. 중국 공안이 순찰도입니다. 조선족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돌아봤습니다. 두만강 건너편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저기에 제 아내가 있습니다.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어머니 묘소가 있습니다. 제 청춘이 있습니다. 30해의 군 생활이 있습니다. 안녕. 미안하다. 저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이제 앞만 보고 가야 했습니다.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돌아보면 다시 그 지옥으로 끌려갈 것 같았습니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다고 해서 자유를 얻은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지옥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조선족이 저를 낡은 트럭에 태웠습니다. 짐칸에 숨어야 했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숨을 죽이고 계십시오. 검문소를 통과해야 합니다. 트럭이 달렸습니다. 짐칸 안은 캄캄했습니다. 옥수수 자루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차가운 강물에 젖은 옷 때문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를 떨며 버텼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트럭이 멈춰 섰습니다. 중국말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안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뭘 실었어요? 옥수수입니다. 시장에 갖다 팔려고요. 조선족 운전사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도 무서운 겁니다. 탈북자를 도운 게 들키면 큰 벌을 받으니까요. 짐칸 문이 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옥수수 자루 속에 몸을 최대한 움츠렸습니다.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됐어. 가. 기적같이 검문이 끝났습니다.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녘, 연길 시내 어느 허름한 집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족 목사님 댁이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목사님이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같은 핏줄이라고 이렇게 목숨 걸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남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같은 조선 사람입니다. 씻고 옷 갈아입으세요. 따뜻한 국 끓여놨습니다. 목사님 댁 사모님이 저를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물로 씻었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드십시오. 배고프시죠? 감사합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숟갈을 떠먹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고향 맛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이었습니다. 북에서 오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북한 호위사령부 중장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호위사령부 중장이면 북한에서도 손꼽히는 고위층입니다. 김정은을 경호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더 위험하십니다. 북한 보위부가 찾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위험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 아닙니까? 도와드리는 게 당연합니다. 목사님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함에 저는 또 울었습니다. 평생 체제를 지키며 살았는데 정작 따뜻함은 체제 밖에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몇 달 숨어 계셔야 합니다. 한국 대사관과 연락이 닿으면 그때 출발하실 수 있습니다. 몇 달. 그 긴 시간을 이 작은 방에 숨어 지내야 한다는 게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공안에게 잡힙니다. 낮에는 방 안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창문도 열 수 없었습니다. 밖에 사람이 볼까봐 두려웠습니다. 밤이면 목사님과 사모님이 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쪽은 어떻습니까? 정말 자유로운가요? 자유롭습니다. 원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원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송가인의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그 노래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목사님, 유튜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제 휴대전화 쓰십시오. 저는 유튜브를 켰습니다. 검색창에 송가인을 쳤습니다. 한 많은 대동강을 찾았습니다. 베이징 호텔에서 봤던 그 영상이었습니다.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송가인의 목소리가 작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이제는 마음껏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제게 반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저를 처형하지 않습니다.
대동강 푸른 물은 천년을 흘러도 노래를 들으며 평양이 그리웠습니다. 대동강이 그리웠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탈북한 후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시 수용소로 끌려갔을까요? 밤마다 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은 여전히 감옥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아이들아, 미안하다. 혼자 중얼거리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송가인의 노래만이 제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며 버텼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가면 송가인을 직접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 가수한테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당신 노래가 제 인생을 바꿨다고 말입니다. 4개월이 흘렀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습니다. 하지만 견뎌냈습니다. 자유를 향한 희망 하나로 버텼습니다. 드디어 목사님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한국 대사관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제 출발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이었습니다. 중국에서 4개월을 숨어 지낸 뒤 드디어 한국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목사님이 준비해 주신 경로는 중국에서 태국까지 그리고 방콕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위험한 길입니다. 중간에 잡히면 북으로 송환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야 합니다. 저는 중국 여권을 받았습니다. 물론 위조 여권이었습니다. 이름도 바꿨습니다. 김철수가 아닌 리명철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호위사령부 중장이 아닌 평범한 중국 조선족 사업가였습니다. 목사님,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입니다. 남쪽에 가서 잘 사십시오. 목사님과 사모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진작 중국 공안에게 잡혔을 겁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것, 같은 핏줄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연길 공항에서 곤명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평생 처음 타보는 민간 항공기였습니다. 북한에서는 특권층도 비행기를 자주 타지 못합니다. 긴장했습니다. 혹시 공항에서 제가 북한 사람이라는 게 들통날까봐 두려웠습니다. 여권 확인합니다. 중국 공안이 제 여권을 들여다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공안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업차 가십니까? 네. 태국의 바이어를 만나러 갑니다. 저는 연결책이 가르쳐준 대로 대답했습니다. 중국말은 서툴렀지만 조선족이라고 하면 이해해 줄 거라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가십시오. 기적처럼 통과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저 땅 너머가 북한입니다. 저기에 제 가족이 있습니다. 곤명에서 방콕까지 다시 비행기를 갈아탔습니다. 10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혹시 누가 저를 북한 사람이라고 의심할까봐, 공항에서 잡힐까봐 두려웠습니다.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였습니다. 북한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외국인들이 넘쳐났습니다. 자유롭게 걷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 가는 택시입니다. 연결책이 소개해준 태국 조선족이 저를 맞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방콕 시내를 달렸습니다. 높은 빌딩들, 화려한 간판들, 붐비는 거리,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대사관 앞 100m쯤 남았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기 수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속삭였습니다. 대사관 앞에 중국인으로 보이는 남자들이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북한 보위부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저들을 지나쳐야 합니다. 모르는 척하고 그냥 가십시오. 빨리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을 지나쳐서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대사관 정문까지 50m. 천천히 걸었습니다. 뛰면 의심받습니다. 자연스럽게, 평범하게 걸어야 했습니다. 30m, 20m. 저를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상한 남자들이 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10m.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중국말로 뭐라고 물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대사관에 일이 있습니다. 저는 대답하고 계속 걸었습니다.
남자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십시오. 이제 끝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대사관 경비원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 사람이 수상해서. 여기는 대한민국 대사관 구역입니다. 비켜주십시오. 경비원이 저를 대사관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남자들은 더 이상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대사관은 한국 영토나 마찬가지니까요. 들어오십시오. 대사관 문을 들어서는 순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해냈습니다. 마침내 해낸 겁니다. 탈북자이십니까? 대사관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호위사령부 중장이었습니다.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호위사령부 중장이 탈북했다는 것. 그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저는 이제 자유로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6개월 동안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에 숨어 지내고 태국까지 왔습니다. 55의 나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온 길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며칠 안에 출발하실 겁니다. 한국. 드디어 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송가인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나라, 자유가 있는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대사관 숙소에서 쉬면서 저는 유튜브로 또 송가인 노래를 들었습니다. 이제 곧 그 나라에 갑니다. 어머니가 보지 못한 남쪽 땅에 갑니다. 어머니, 아들이 해냈습니다. 이제 통일을 대신 보고 오겠습니다. 2024년 12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송가인의 노래를 듣고 꿈꿨던 그 나라에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통일부 직원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대한민국.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공항을 나서는데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웃고 떠들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정말 자유로운 나라구나.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받는 곳입니다. 저처럼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모두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말을 다시 배웠습니다. 북한말과 다른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동무가 아니라 친구라고 해야 했습니다. 원수님이 아니라 대통령님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편의점이었습니다. 처음 편의점에 갔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건이 그냥 놓여 있어도 되나요? 아무도 안 훔쳐갑니까?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한국입니다. 돈을 내고 사는 겁니다. 24시간 문을 여는 가게라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밤 11시에도 라면을 사러 갈 수 있다는 게 자유였습니다. 마트에 갔을 때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쌀, 고기, 과일, 채소. 사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배급을 받지 못해 굶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는 먹을 것이 넘쳐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쓸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38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다른 삶을 산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인터넷도 신기했습니다. 북한 소식을 검색해봤습니다. 제가 탈북한 이후 북한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뉴스에는 북한의 어려운 상황이 나왔습니다. 식량난, 의료 문제, 인권 문제. 제가 겪었던 그 현실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여보, 아이들아, 잘 있니? 밤마다 가족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튜브로 북한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평양 거리, 대동강, 김일성 광장. 익숙한 풍경들이었습니다. 그곳 어딘가에 제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원을 졸업하고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호위사령부 중장에서 일반 시민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평생 특권층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말투가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북한 억양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피했지만 열심히 배웠습니다. 음식 맛도 달랐습니다. 남쪽 음식은 달고 맵고 짰습니다. 북쪽 음식이 그리웠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명태조림이 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다가 송가인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송가인을 본 겁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송가인이구나. 방송에서 한 많은 대동강을 불렀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이 노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 노래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화면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송가인을 직접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 노래가 한 사람의 인생을 구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탈북민 강연을 합니다. 학교와 교회를 다니며 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북한의 현실을 알립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합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얻은 것입니다. 젊은 학생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 감사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픕니다. 북에 남겨둔 가족들 때문입니다. 제가 탈북한 후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시 처벌받지는 않았을까요? 밤마다 기도합니다. 아내와 아들, 딸이 무사하기를,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통일을 기도합니다. 어머니가 못 본 그 통일을 기도합니다. 6.25 때 헤어진 가족들이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도합니다. 어머니, 아들이 남쪽에 왔습니다. 여기는 정말 자유로운 곳입니다. 송가인의 노래를 마음껏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56입니다. 제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을까요? 다시 평양에 가서 대동강을 볼 수 있을까요? 어머니 묘소에 갈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송가인 노래를 부르며 대동강을 건너겠습니다. 어머니 묘소 앞에서 한 많은 대동강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대동강 푸른 물은 천년을 흘러도 그 노래와 함께 우리 민족의 한도 씻겨 내려가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유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의 민족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